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단원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여기 써있죠.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중에서도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었죠. 선생님이 문학의 보편적인 기본 갈래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그 다음에 극 갈래, 그리고 교술 갈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학의 기본적인 갈래가. 그래서 문학의 기본적인 갈래라는 거는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의 갈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래라는 거는 그런 거죠. 만약에 게임이 있다라고 친다면 뭐 RPG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액션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갈래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것들이 만약에 기본적인 갈래라면 문학의 역사적인 갈래를 보면 민족과 시대에 따라 구체화되어 있는 문학 작품의 갈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류 보편적으로 다 있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미국, 뭐 중국, 전부 다 이 모든 나라들에서 다 인류 보편적으로 가지는 갈래들이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는 갈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갈래들은 똑같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갈래를 살펴보면은 그 민족과 시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학 작품의 갈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향가라든지 고려소교, 시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중국, 미국 이런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갈래를 문학의 역사적인 갈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단원 문학 작품의 갈래와 흐름 중에서도 서정 갈래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를 보면 서정 갈래의 흐름은 총 우리가 배울 게 고인도 날 못 보고, 그 다음에 한수마, 셰 한수마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모닥불, 백석의 모닥불과 안도연의 모닥불을 보고, 그 다음에 신경림의 농무, 그리고 정의성의 저문강의 사불식고까지 우리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수행평가는 이 서정갈래하고 서사갈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서정갈래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서정갈래 흐름을 보면 이걸 보기 전에 우선 교과서 있는 학생들은 140페이지 한번 볼까요? 140페이지 보면 헌화가라고 있어요. 이 헌화가는 여기에 해당하는 요 향가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헌화가라는 건 거기 써있죠. 자줏빛 바윗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이것이 이제 원래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향찰이라는 것은 개념을 뜻하는 부분을 한자의 뜻을 빌리고,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 등의 부분은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신라시대에 이제 향가가 신라시대에 나왔는데, 신라시대에는 한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한자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자로 표기한 거를 향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향가의 특징이 뭐냐면, 잠깐만 살펴보면 향가라는 거는 배경설어가 꼭 있어요. 배경설어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시가 나왔는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래가 새로 나왔다. 선생님이 요새 듣고 있는 뭐 이무진의 신호등이라는 그런 이제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노래를 왜 짓게 됐는지, 그런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노래를 만든 이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이 향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경설화에 수로 부인의 남편 순정공이 강릉 태수가 되어 부임하던 중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근데 그 곁에 엄청 깎아지는 듯한 벼랑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수로 부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 저 꽃 좀 꺾어다 줘 라고 했지만 너무 위험하니까 나서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 소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바친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불렀냐면 자줏빛 바윗가에, 그러니까 소를 끌고 갔다고 했죠. 자줏빛 바윗가에다 이렇게 암소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노인인데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꽃을 꺾어 바치리오이다 하면서 꽃을 꺾어 바쳤대요. 여기 말고도 이제 다른 이제 향가에도 나오는데 이 수로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해안 쪽을 지나가는데 동해안에 용이 나타나서 이 수로 부인을 납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이 아름다운 이 부인이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다가 너무 그
절벽에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거 좀 꺾어다 줘 했는데 아무도 못 꺾어다 줬는데 이 지나가던 노인이 꽃을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꽃을 바쳤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향가 중에서도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1페이지 한번 볼게요. 141페이지에 보면 서정갈래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정갈래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써 있죠. 서정갈래는 화자를 통해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노래하기의 갈래이다. 이 화자를 통해 생각과 정서를 전달한다는 게 뭐냐면 서정갈래는 대부분 이제 뭐 시라고 친다면 시적 화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작품을 쓰고 싶어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봤던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 그 황정민이 어렸을 때를 막 생각을 해요. 근데 황정민이 다 늙은 노인이 되어서 어렸을 때 이제 자신이 겪은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면서 마치 자신이 어렸을 때 꼬마인 것처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생각과 느낌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아니면은 내가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남자지만 여자인 척하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화자는, 그래서 이 화자가 말하는 사람인데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 화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을 통해서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노래하기의 갈래이다. 이 주관적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오늘 있었던 일이 친구랑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나는 너무 오늘 일이 싫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이 너무 싫었다고 그러니까 시를 적어요. 근데 반대로 다른 친구는 오늘 일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노래하기의 갈래를 우리는 서정갈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서정갈래의 흐름과 역사적인 갈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서정갈래의 흐름과 역사적 갈래를 보면 서정갈래의 역사적 갈래에는 고대가요, 그리고 향가, 민요, 그리고 한시, 고려소교, 시조, 신체시, 현대시 등이 있다. 그래서 고대가요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고대가요는 공무도화가와 황조가가 있습니다. 이 고대가요는 고대라고 하면 되겠죠. 시기를 얘기하면 이쯤이 삼국시대, 그리고 여기가 통일신라 정도로 되고, 고대라는 건 그 이전을 얘기하겠죠. 뭐 고조선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대에 나왔던 걸 우리는 고대가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고대가요라는 건 고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의 노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해당되는 게 공무도화가, 황조가 등이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에서도 아마 제목을 들어봤을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이게 바로 고대 가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황조가는 꾀꼬리를 보고 지은 노래. 나중에 선생님이 또 시간 되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대 가요를 거쳐서 우리나라는 향가라는 이제 작품을 보게 됩니다. 향가는 아까 배웠죠. 헌화가라는 작품이 여기 있었고, 향가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인데 이때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표기된 최초의 정형시가를 우리는 향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향가는 주로 삼국유사라는 책의 배경설화와 함께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왜 이걸 썼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민요가 있습니다. 민요라는 거는 굽이 전승되는 민간의 노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 아리랑 같은 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면서 오랫동안 굽이 전승되어 온 것을 우리는 민요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지식인이 주로 한문과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한 게 이제 그 중심에는 이제 한시가 있습니다. 한시는 한문으로 쓴 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려시대에도 한시가 있고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있는데, 주로 이제 고려시대 한시들을 보면은 지식인들이 많이 불렀어요. 한시는. 그 대부분 서정시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소교를 볼게요. 고려소교는 고려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고려시대에 나온 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려소교는
보면은 굽이 전승되던 이제 민요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민요가 있는데 이게 다 민간에서 전해져 왔어요.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이제 고려 시대에 궁중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파티나 이런 거 할 때 노래를 쓰고 싶은데 마땅한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요라는 그 굽이 전승되던 노래들을 가져와서 궁중의 음악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이제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한글로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려 서교에는 서경별곡, 뭐 동동, 정석가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연 뒤에는 후렴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뭐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음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박자를 맞추려고 넣어주는 것들. 여러분들 랩에 보면은 랩할 때 보면은 의미 없이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박자 맞춰주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음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원래 경기체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체가는 교술성하고 서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 중에 서정하고 교술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한 갈래에 포함시키기 어려워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라는 거는 고려 말에 처음 생겼어요. 고려 말에 처음 생겨서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고려 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조선시대에만 지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고려 말에 나왔지만 많이 우리가 쓰고 활발하게 되었던 시기는 조선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인 서정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작품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조선 후기에는 여기 사설시조라는 게 이게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는 사설시조가 있었는데 원래 시조라는 거는 3장, 6구, 45자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서 3장이라고 불러요. 초장, 중장, 종장에서 이게 3장인데 요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글자 수가 45자 이내 이런 식으로 좀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규칙이 있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만 쓰고 이 백성들은 쓰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 말을 요 45자 이내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유행이 됐냐면 요 사설시조라는 게 유행이 됐어요. 사설시조는 뭐냐면 이 초장하고 중장이 엄청 길어요. 요만큼이 아니라 초장과 중장이 막 이렇게 많고 이제 종장만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진 거를 우리 사설시조라고 부르고 이때부터는 일반 백성들도 쓰고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따가 한숨마 셰한수마라는 작품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조는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편 여기 말고는 가사도 있어요. 가사라는 거는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라는 율격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갈래에 두루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한 갈래에 넣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선은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시라는 게 나와요. 신체시는 20세기 초 뭐 예를 들면 신체시 같은 경우에는 개화기부터 뭐 일제강점기 사이에 나온 건데 그래서 20세기 초 전통 시가의 정형성을 벗어나 자유시로 나아가는 과정에 나타난 과도기적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현대시가 나오기 전에 예전 거와 새로운 것의 중간 단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작품이 많진 않아요. 선생님이 그냥 하나만 적어놨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 신체시를 이어서 1910년대 중반부터 이제 현대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서구 문학과 활발하게 교습하면서 고전 시가의 정형성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식을 지향하였다. 이전까지는 이런 형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현대시는 이제 형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발하게 이제 쓰여지면서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현대시는 한편으로는 전통을 어느 정도 개성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창조를 모색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열며 새롭게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대 가요와 현대 서정시에 이르기까지 서정문학의 역사는 한국인의 삶과 함께 왔다 하고 해서 서정갈래의 흐름과 역사적인
갈래에 대해서 봤습니다. 서정갈래의 특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아주 주관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유와 상징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압축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율이 있기 때문에 노래로도 많이 쓰여요. 리듬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기 갈래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작품 이제 2개를 볼 건데 2개는 다 못하고 아마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작품만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이 작품은 교과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시조예요. 시조. 이 작품은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시조인데 연시조라고 불러요. 우리가 시조가 이렇게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이런 게 여러 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연달아 있다 그래서 연시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시조 중에서 한 부분만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는 이 부분은 원래는 연시조라는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가 있어요. 그 작품 중에서도 여기 있는 작품을 하나 뽑아온 거예요. 이 고인도 날 못 보고를 쓰신 분은 이황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조선시대 문인이자 문신이자 호는 퇴계 이황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집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도산서원을 세워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고 이것 말고도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연시조 중에서도 언학에 해당하는 제3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학이라는 거는 학문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내용이 학문에 대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학문을 하는지. 그래서 총 도산 12곡은 12라 그래서 12곡이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서사라는 서문이라는 한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언학에서 6개, 언지에서 6개에서 총 13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작품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서 그 다음에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 앞에 있니? 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쩌였고. 되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고인. 이 고인이라는 건 우리가 죽었을 때 그 고인을 이야기한 건가?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녀던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초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고인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옛날 사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이제 배운다고 했으니까 언학이라고 해서 학문에 대한 거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옛날 사람은 공자, 맹자, 주자 등의 성현, 옛날 사람인데 성현이라고 불리는 그 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자들이 오래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이황이 있기도 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날 못 보고 당연히 못 보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공자나 맹자들도 자신을 못 봐요. 당연하죠. 둘은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현들과 나는 서로 직접 보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황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오래된 맹자나 공자 같은 사람들을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서로. 그래서 초장에서는 고인과 나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내는 특징을 하나 보면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라고 해서 비슷하죠. 앞뒤가. 그래서 대꾸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나와서 이 초장을 주면서 여기에 쓰인 표현법을 찾아라. 그러면 대꾸법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인을 못 봐도 이 고인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성현들을 이야기해요. 내가 고인을 못 봐도 녀던 길, 이 녀던 길이 중요한데 녀다가 뭐냐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던 길을 내가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다. 이 가던 길은 진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고인들이 가던 길 뭐냐면 학문 수양의 길. 이 사람들이 공부하던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훌륭하신 고인들을 못 봐도 그 사람들이 가던 길, 학문 수양의 길이 앞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 고인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이 여전길, 학문 수양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초장에서는 옛날 청년들도 날 못 보고 나도 옛날 사람들을 못 보네. 근데 내가 옛날 사람들을 못 봐도 그 사람들이 학문의 길, 그러니까 하던 길, 학문 수양이라고 하니까 그 공부하던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중장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장 부분을 볼게요. 종장 부분을 보면 여전길 앞에 있거든. 여전길은 그 사람들이 고인이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시고. 이 얘기는 내가 아니 여다가 가다라고 그랬죠. 아니 가고 어쩔 것인가.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대꾸법이 아니라 어쩔꼬라는 말은 어쩌겠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진짜 물어본 게 아니죠.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답이 정해졌는데 답정로. 물어보는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주면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표현법을 찾아라 그러면 서리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종장 부분은 여전길 앞에 있거든. 그 성현이 가던 그 학문수양의 길이 앞에 있으니까 아니 내가 가야지 당연히 안 가고 어쩌겠는가 하면서 나도 가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인이 가던 길을 나도 가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표현상의 특징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아까 표현상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이 첫 번째 초장 부분에서는 표현상 특징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앞뒤가 반복돼서 우리 대꾸법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초장, 중장, 이제 종장에서는 뭐가 나타났었죠? 어쩔꼬라고 했으니까 어쩌겠는가라고 했는데 직접 물어봐서 답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배울 부분이 연세법이라는 건데 우리 그런 거 많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써볼게요. 빨가면 사과. 근데 사과는 맛있어. 그다음에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이렇게. 바나나는 또 길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그런 거 우리는 연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보면은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라고 했는데 다시 여기서 고인을 못 봐도 다시 받았죠. 그 다음에 여전길이 앞에 있나니 했는데 또 밑에서 여전길이 앞에 있거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연세가 되죠. 이어지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을 계속 이어지는 거. 그런 걸 우리는 연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연세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도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인도 날 못 보고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래는 연시조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이야기했죠. 시조인데 시조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걸 우리는 연시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연시조고 그 다음에 사대부 시조. 대부분이 이제 사대부 시조에 해당이 되겠죠. 이 이황도 사대부 선비였잖아요. 그 다음에 성격은 의지적. 나 열심히 학문 공부할 거야. 그리고 교훈적. 교훈을 담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교훈이 나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도학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이 이제 도덕에 너무 충실해서 현실과는 조금 떨어진 걸 우리는 도학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좋은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 이제 현실과는 못 보고 이제 치우쳤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러니까 유교 도덕에 관한 학문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거기에 충실한 나머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걸 우리는 도학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제재는 선생님 여기 오타가 났네요. 제입니다 여기. 제재는 고인이 가던 길, 여던 길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주제는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거야.
관한 거, 그 다음에 특징을 볼게요. 특징은 고인이 깨닫고자 했던 도, 그리고 고인이 걷던 길을 비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깨닫고자 했던 도, 그러니까 가던 길, 그거를 고인이 걷던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법, 아까 몇 년에 어디에 나왔었죠? 그죠? 종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종장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사음보의 율격, 이걸 한번 볼까요? 사음보 율격. 사음보는 우리가 음보를 그때 배웠었죠. 삼음보 하면서 사음보 잠깐만 볼게요. 이전 페이지 돌아가서 보면 사음보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4개의 덩어리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음보의 율격을 지닌, 그래서 이렇게 제재 개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우리 다 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도 못 보고 고인도 못 봐 했으니까 앞뒤가 반복되니까 대꾸법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쇄, 고인을 못 봐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던 길 앞에 있고 이렇게 가니까 연쇄된다. 그 다음에 서리법 같은 경우에는 아니 가고 어쩌겠는가, 이 얘기는 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리법까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시조라는 거는 고려 후기에 발생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 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대별 변화를 보면은 고려 후기에 발생한 시조는 조선시대에 와서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도 똑같이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많이 안 쓰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 발전했듯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크게 발전했고, 조선 후기에는 평시조보다는 긴 사설시조가 유행하고 향유층이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대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사용하게 되게 된 거죠. 향유층을 보면 초기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창작 수용되었으나 여기 초기에는 근데 조선 전기에 기생도 창작에 참여하였으며, 기생이라는 거는 황진이나 홍랑이라는 기생들도 굉장히 똑똑해서 이런 거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해요. 참여하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중인에 이르기까지 향유 계층이 확대되었다. 왜냐하면 이 사설시조가 유행하면서 좀 더 쓰기 편해지니까 향유층이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에 사음보 율격을 지닌다.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종장의 첫 구는 삼음절로 고정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설시조는 다 길어졌는데 종장만 지키고 있다. 종장에서 뭘 지키냐면 종장의 첫 구는 삼음절로 고정이 됩니다. 3글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던 길, 여기도 똑같이 되죠. 여던 길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뭐 종장의 마지막을 3,5,4,3이라 그래서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로 나눠지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던 길 3글자죠. 그 다음에 알피 있거든 5글자죠. 그 다음에 아니려고 몇 글자예요? 4글자죠. 그 다음에 어쩔고 3글자죠. 이렇게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꼭 지켜져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종장 첫 구는 삼음절로 고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조의 이번에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을 지닌 시조를 우리는 평시조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시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겠죠. 근데 이 2개 이상의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져 있는 걸 우리는 연시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도산 12곡은 총 13개가 합쳐져 있다고 했었죠.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형식에서 벗어나 사음보 율격에서 엄청나게 길어진 거. 이 2개가 길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종장만 형식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종장에서 뭐만 지킨다고 했었지 아까? 앞에 3글자. 보통은 3,5,4,3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3글자만 고정돼서 지켜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인도 날 못 보고라는 작품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리해 보면서 시조의 특징 그리고 시조의 종류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음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